자, 안녕하십니까. 유사나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유가가 다시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란과 이스라엘 약속된 대련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가고 있는 수순인가,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과 실질적인 역사와 이 뒷이야기들까지 하나씩 시간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란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아셔야 될 텐데요. 이란이란 나라는 여러분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일단 시아파라는 게 수니파에 대한 이 두 집단은 사실 이슬람을 구성하는 두 가지 가장 커다란 집단이고, 이 둘 사이의 경쟁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역사는 제가 예전에 편집 영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이슬람의 수장을 누가 맡아야 되는가, 역사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가, 아니면 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서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 수니파를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 개 안 되는 국가가 이 시아파를 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바레인, 레바논 정도가 이 시아파를 지지하는 집단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니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니파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안에서 이 시아파의 수장인 이란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이슬람 혁명 혹은 예전에 뭐 이란 혁명이라고 보통 추가되는 1979년의 사태 이후로는 이 시아파의 수장으로 군림하게 되면서 테러 단체로 간주되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혹은 보통 3H로 불리는 이 집단에 대해서 약간 뒷 배경 역할을 보통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시아파가 아니라 수니파인데, 이 이슬람의 독립을 지지한다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이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뒷배경이 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3H가 이번에 사실 분쟁을 아주 크게 일으켰죠. 지금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하마스라는 단체가 이슬람의 뮤직 페스티벌 기간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아주 커다란 사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전쟁 자체가 오래된 역사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 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1979년에 일어났는데, 근데 이 이슬람 혁명이 뭐냐면, 일단 이란에서 발생한 혁명으로 입헌군주제였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섰고, 그에 따라서 이란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신정체제 정치체제로 가져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이란이라는 국가거든요. 근데 이 1979년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분쟁이 대리전 양상으로 그림자 전쟁은 있었으나 한 번도 서로 직접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사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이라는 나라가 하마스 3H를 지지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대리전 양상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사태가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태인데, 자, 이거의 시작 원인은 뭐였느냐?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죠. 하마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뮤직 페스티벌에 테러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서 100여 명이 사망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서, 이 100여 명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을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좀 더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원래 국가에서 정해놓은, 야, 더 이상 팔레스타인 땅을 뺏지 마라고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스라엘 땅을 늘리기도 했던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억압 정책을 네타냐후가 펼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러라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결과가 참혹하다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에서는 32,600여 명이 사망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12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지금 서포트해주는 나라가 물론 여전히 방어는 도와주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내에 있는 네타냐후의 지지 세력들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사실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여기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하마스와 전쟁을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혹은 이슬람권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무장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이거든요. 근데 이 두 집단은 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을 타서 현재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집단과 3H로 불리는 하마스까지 포함한 집단을 도와주는 세력은 이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에 대해서 어찌 됐건 공격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뒷배경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네타냐후 총리가 전시체제로 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엉뚱하게 영사관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사태예요.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사관이라는 곳은요 사실 예전에 빈 협약으로 인해서요 원래 자국의 땅으로 간주가 되고요. 이제 이게 시리아에 있지만 이란의 영토와 사실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자의 국가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국제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도 하지 않고 미리 경고도 하지 않고 영사관을 미사일로 F-35 미사일로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이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선 반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만만치가 않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 다 커다란 군사 강대국이더군요. 약간 15위와 17위에 걸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탑 20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뒷배는 UN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여러분들 진짜 이게 국제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텐데 이게 UN 쪽에서도요 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 영사관을 공격한 건 규탄받아야 되는 일이 맞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UN에서는 추가적인 성명을 내지 않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야 이거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쪽에서는 유감이다라고만 하고 추가적인 성명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란 쪽에 우리 몰랐어. 우리는 이 이야기 몰랐고 알았으면 막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분명히 저지른 일은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제를 살짝 벗어난 네타냐후 총리가 돼버렸어요. 무튼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이란 쪽은 결국 자신들의 밑에 있는 후티 그룹들, 후티 반군을 포함한 이런 3H 그룹들이나 시아파들을 위해서 이들의 리더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란이 여러 강한 나라다. 우리는 여전히 힘이 있는 나라다. 반격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지 사실 다른 나라들도 우습게 보지 않으면서 리더로 군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저지른 일이 무엇이냐? 자, 결국 이란이 72시간 전에 경고를 보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야 우리는 공격을 할 거다. 니네 조심해라. 니네 우리가 겁나 조져버리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72시간 전에 공격 72시간 전에 이미 경고를 했고 미국 쪽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야 이란이 곧 48시간 안에 경고를 할 거야.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제가 진짜 힘든 시간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미리 경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동부 기준으로 일요일날 공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급박하게 나오게 되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드론 200여 발을 99% 요격을 했다. 이란 쪽에서는 뭐 순항 미사일을 공격을 했다.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여러 뉴스가 나왔고 막 갑자기 루머로 뭐 탄도미사일을 쐈다 아니면은 뭐 서로 막 지속적으로 완전 전쟁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팩트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란이 약간 드론 200여 대 정도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은 더 위험한 물건이고 실질적으로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약 10분, 12분 만에 타격을 할 수 있는 막기 어려운 물건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물건이 실질적으로 이란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지 않고 순항미사일이라고 이스라엘에서 혹은 미국에서 요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들만 써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도 이 요격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지스함을 배치하게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서 여러 배들이 현재 정착하면서 이 요격들을 도와주고 있는, 방어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식이 바로 전달이 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었죠. 사실상 거의 5%가량, 정확히 말하면 분명히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7만 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6만 2천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이 있었어요. 자, 왜 그랬는지는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좀 재미난 게 있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훨씬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미사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당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란의 공식 성명을 보면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란의 공식 성명이 어저께 기준으로 공격하고 난 지 한 몇 시간 안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이란의 이번 방어는 니네들을 공격한 게 아니다. 우리는 공격할 마음이 없다. 미리 경고를 하기도 했었고, 우리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적법한 방어 권리를 실시한 것뿐이다. 우리가 조시안이란 걸 보여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마스쿠스에 있는 우리 영사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요거는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공격을 했고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을 거야. 애초에 우리는 니네들이 막을 수 있을 만큼만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문제 일단락치자. 니네 더 공격 안 할게. 다만 니네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또 공격하면 우린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라고 이란에서 공식 성명을 내면서 동시에 미국한테 경고를 합니다. 현재 악질적인 이스라엘의 정권이 지금 미국 니네들의 손을 벗어나고 있는데 야, 이제 우리 사이에 끼지 마. 나도 이제 한번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참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실 어떻게 보면 반격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란 쪽에서는 오케이, 우린 공격했고 더 공격 안 할게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란에 대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 도와주는 나라, 영공을 열어주는 나라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아파 수니파가 사이가 안 좋다고 했죠.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국가는 우리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의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에 대해서 야, 니네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냐? 니네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드론이 공격하는 걸 요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든든한 우군이 됐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미국과 영국은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니네들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니네에 대해서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을 거야. 너네의 방어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네타냐후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란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우리는 반대한대.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G7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긴장 고조를 피해야 한다. 추가적인 악재, 주식시장의 악재,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해야 돼. 니네들 싸우면 유가가 60달러 오른다라고 JP모건이 얘기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G7들도 이런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의 반응도 좀 달라지는데요. 요르단이라든지 이라크 쪽에서는 현재 영공을 닫으면서 서로에 대한 침략을 막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란이 추가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라크든 요르단이든 지금 당장 자기네 하늘에 대해서 침공하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영공을 닫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해외의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결국 이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니네들이 추가적으로 안 하면은 니네들이 반격만 안 하면 우린 추가 공격이 없을 예정이다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좀 재미납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란이 공격을 하자마자 맨 처음에 이스라엘 공식 매체에서 떴던 뉴스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이란을 4월 15일까지 공격하려고 했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야 뭐야 네타냐후 총리가 아까 뭐 뉴스를 봤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기로 내각에서 결정했다라는데 뉴스도 떴고요. 참고로 진짜 뜬 뉴스입니다. 약 이 영상 촬영하기 10분 전에 뜬 뉴스인데 이 뉴스도 있었고 트위터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란이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도 있는 반면에 블룸버그 쪽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바이든이 니네 이제 못하게 막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네타냐후가 알았어 우리 공격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혹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미국의 지원이 있으면 우린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여러 이해가 많은데 제가 이스라엘 공식 매체를 통해서 정확히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공식 매체에서 채널 13하고 14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내각이 오늘 안에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떴었어요. 이게 지금 당장 여러 뉴스 매체들에서 갖고 와서 혹은 트위터에서 갖고 와서 재가공돼서 재생산이 되는 과정 안에서 여러모로 펼쳐지긴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과의 통화로 인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금 철폐를 하기로 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채널 14과 13 이스라엘 공식 매체에서는 이란에 대한 공격 결정이 보류가 됐다. 결정이 연기가 됐다라고 떴습니다. 결정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공격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금 결국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이란과 전면전은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면 15위와 17위에 싸우면 공멸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았다. 우리는 일단 공격에 대한 지금 공격에 대한 것은 일단 철회하도록 할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해볼게라고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 맞아 잘했어. 너네들이 승자야. 너네들이 이란의 공격 잘 막았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승자야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어이구 잘했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사실 이란의 지금 당장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란의 공식 성명에 대한 스탠스를 봤을 때 추가적인 분쟁에 대한 확대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의 병력 없이는 사실 공멸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결국 둘 다 탄도미사일이나 핵을 갖고 있는 나라로 추정이 되고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인 만큼 결국 직접적인 분쟁으로 가기엔 이란도 부담이 되지만 이스라엘도 부담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나오기는 결국 좀 분쟁이 여기까지 해서 흐지부지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대련 같이 일단 서로 한 방 주고 받았으니까 물론 영사관 공격은 약속 대련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데미지가 중지가 된 상태에서 데미지가 적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란이 이미 자신의 보복 의지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쵸? 드론에 대한 공격을 하고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한의 피해를 입게 설계를 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여러분들 쐈으면요. 지금 이제 이란이 공격한 건 드론과 순항 미사일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만 공격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요격 시스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아이언돔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도움으로 충분히 요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탄도 미사일은 요격이 거의 안 됩니다.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미사일이에요. 근데 요거를 쓰지를 않았고 공격 72시간 전부터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도록 경고를 해줬어요. 우리 나 주먹으로 니 한 대 칠 건데 이걸 네가 막을 수 있을 정도로만 니네를 공격할 거야 라고 이미 경고를 한 상황이죠. 그 말 뜻은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반격만 없다면 직접적인 분쟁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와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이 통화한 이후에 뭐 취소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공격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결론이 모든 쪽에서 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공격은 철회가 됐고 다만 앞으로 나오는 길은 미국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잘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이란이 14위네요. 죄송한데 이란이 14위네. 아까 15위라고 했는데 14위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여기에서 더 확전을 가기에는 이스라엘의 공식 매체들의 얘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분쟁이 확대가 됐을 때 분쟁이 만약에 종료가 됐을 때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재미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자, 블룸버그는 이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직접적인 전쟁으로 갔을 때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됐을 때 오일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지금 가격이 85달러인데 야 150불까지 간다라고 소식을 적으면서, 그리고 전 세계의 GDP는 1%가량 하락할 거고 인플레이션은 1.2%더 오를 거예요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게 대리전 형식으로 간다, 지금처럼 헤즈볼라 하마스 반군과 그리고 3H로 불리는 그룹과 이스라엘이 그냥 싸움을 하는 그림자 전쟁, 대리전 전쟁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오일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8달러 정도, 95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될 거고,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0.3%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0.2% 오를 거라고 했고요. 아니면 confined war,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하마스의 전쟁까지 전체적으로 종료가 된 협정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현재 오일 가격보다 4달러 정도 오르게 되면서 9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될 거고, GDP는 0.1% 하락,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0.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습니다. 분쟁이 확대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포함한 나스닥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 두 가지 자산은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쟁 나면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가장 안전한 걸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쟁이 확대가 돼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전쟁으로 난다라는 소문이 났을 때 나스닥이 그래서 급락하고, 비트코인이 이 타격 소식에 미사일이랑 드론 공격 소식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런 식의 안전한 자산을 원했으니까. 그게 뭐냐? 채권, 달러, 금,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자산들에 관해서 분쟁 확대 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 관련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안보 관련된 관련주들이.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종료가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소식 자체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영향은 제한적, 이스라엘에서 반격이 없다라는 게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이게 좋은 호재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없을 거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 공격 안 할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이란 쪽에서도 우리는 오케이 끝! 이렇게 손을 든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 선반영된 부분들이 걷어지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번에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들도 한번 여기에다가 제가 리스트를 곧 해드릴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관계, 그리고 수니파 시아파에 대한 관계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 현재 뒤에 있는 생각들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의견들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